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새해에도 우편 집중국 직원들이 우편과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물건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가 쉼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경기 고양 우편 집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둑어둑한데 그곳에선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우편과 택배들을 분류하는 작업장입니다. 바깥은 어두운데 이곳 우편 집중국 안의 열기는 후끈합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기계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또 각 택배들은 주소지에 맞춰서 나뉘어 담기고 있습니다. 이 곧 분류 작업이 끝나면 각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택배들은 차량에 실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곳에 미리 나와서 살펴봤더니 택배들은 대부분 건강식품이나 신선식품 그리고 겨울철 의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새해를 맞아서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추위도 이겨내기 위해 시민들이 주문한 물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택배들은 늦어도 오전 9시에는 배송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140여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편은 조금 전이 새벽 6시쯤 이미 분류 작업을 마치고 각 가정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새해 물량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평소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 7만 건 정도의 우편과 택배들이 이곳 고양 우편 집중국을 거쳐간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은 또 설 명절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임박해서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최대 30% 정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새해를 맞은 지도 첫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맞아 주문된 택배 물건이나 또 누군가에게 보내는 우편물은 아무래도 새해의 설렘과 기대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힘차게 이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우편 집중국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다룹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어제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여론전에 본격 착수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수용 촉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긴급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함께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어떤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배경을 두고 두 병원 사이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측의 요청으로 수술을 맡았다는 서울대병원 측의 발표에 대해 부산대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계도 나서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술 이틀 뒤 치료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산대병원 측의 요청으로 이송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같은 발표에 부산대병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측은 인력과 시설이 충분한데도 이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이송하게 됐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송 경위를 둘러싸고 두 병원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송에 헬기가 동원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인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SNS를 통해 일반인이라면 헬기를 태워줬겠느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수도권의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크게 다치면 모두 서울로 다 이송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민주당은 헬기 이송 과정에 대해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일부 유튜브 채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어제 방심위에 가로세로 연구소, 종이의 TV 등 채널 6개의 영상 8개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여파로 잠시 멈춤 국면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내 분열 움직임이 조만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사흘 연속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행주산성에서 밝힌 신당 구상의 첫 단추를 실행에 옮기려 했지만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피습 사태 와중에 탈당과 신당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 그렇다고 방향 자체를 바꾼 건 아닙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늦춰지진 않을 거라며 당을 떠나겠다는 결심에 변화가 없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그냥 유턴이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차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빨간불이 곧 꺼지면 그냥 가는 거죠. 민주당 비주류 모임 역시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촉구 최후 통첩을 잠시 미뤘지만 이 대표 퇴원 전이라도 다시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시기에는 또한 계속 째깍째깍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이 상황을 먼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명 주류는 당대표가 테러로 다쳤는데 탈당 이야기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들이 대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당대표가 지금 테러를 당해갖고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로 차원에서 좀 병문안 좀 하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전제 조건 없이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이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하루 만에 당원 2만 명 이상을 확보했다며 종이원서 한 장 안 받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넘은 전무후무한 시도일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향후 합류가 기대되는 현역 의원 숫자가 늘고 있고 중진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부 여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은 넘습니다. 거대 양당 전직 대표들의 신당은 향후 다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서 총선 전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실현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나선 지 9달 만에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송 전 대표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자금이 경선 캠프로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며 조직적 대규모 금권 선거 범행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수혜자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송파구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 없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인가 요건을 맞춘 건데 감사원은 조합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주변 32,000제곱미터 땅에 930세대 규모의 20층짜리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곳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양쪽 조합원을 합치면 5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합들이 구청에 냈던 257명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인해 보니 유효 기간이 넘는 승낙서가 9건 발견됐습니다. 작성 일자가 따로 없이 복사본으로 제출된 승낙서도 52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3건은 다른 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됐던 서류였습니다. 5년 전에 작성했던 서류를 땅 주인 동의 없이 복사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부당 승낙서만 빼도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사업부지 확보율 80%에 미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두 조합에 설립 인가를 내줬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업무를 소홀히 한 구청 직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신규 조합원이 모집돼 오히려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해당 조합은 2년 전 전임 대행사 대표가 지인을 조합장으로 세우고 400억 원 가까운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는 새로운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허가상의 하자로 인해서 취소를 피할 수 없다면 조합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청과 최대한 협력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토지주를 뺀 나머지 조합원들이 가입비 등으로 2억 원 넘게 돈을 낸 상태여서 인가 취소로 이어진다면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수사와 재판 경과,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내린 것으로 김 청장 등의 수사심의위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홍만표 전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전 검사장은 지난달 2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홍 전 검사장은 지난 2011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강진 여파로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에 대비해 대피 시설을 지정해 놓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안내 표지판도 허점투성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 일본 지진 여파로 가장 먼저 지진 해일이 관측된 강릉 남항진항 해변. 첫 지진 발생 후 1시간 50분 만에 도달한 겁니다. 지진 해일 대피소는 해변 근처 한 결혼식장.
하지만 관광객은 물론 주민조차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체에 대피소는 없어요.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28년 됐다니까요. 통장도 했어요, 통장도. 인근 강릉 경포 해변. 대피소 안내 표지판은 바로 앞 대형 호텔 대신 1.2km 떨어진 다른 호텔을 안내합니다.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더욱이 안내대로라면 언제 해일이 덮칠지 모를 해안도로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지진해일 안내 표지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300km가 넘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불과 148개. 가장 큰 어항인 강릉 주문진항에서조차 안내 표지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곳 강릉 강문해변 300여 미터 구간에서 대피로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는 단 2곳입니다. 이마저도 이렇게 크기가 작은 데다 다른 표지판들 사이에 있어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피소를 안내하는 정보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년 만에 지진해일 발생으로 동해안이 지진해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대피 시설과 체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충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두정터널 입구에서 창원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쯤 뒤에 꺼졌고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운 뒤 다른 차량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인근 중부 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뒤따르던 차량의 통행을 2팔로 벌려 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무기 제공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기술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크라이나에 하루 100발 이상 미사일을 퍼부으며 개전 이후 최대 공습에 나선 러시아. 무차별적인 폭격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쏜 미사일 가운데 북한산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를 타격한 미사일에 이어 지난 2일 러시아가 쏜 미사일 여러 발이 북한에서 들여온 무기였다는 겁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everal ballistic missiles.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as part of its overnight aerial attack. 백악관은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사거리 900km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이었다며 앞으로 러시아가 더 많은 북한 미사일을 전쟁에 사용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북한은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We assess that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 including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armored vehicles, ballistic missile production equipment or materials,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백악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 위반했다며 동맹국과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이어 이란과 미사일 제공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이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4개 국가가 평양에 복귀해 공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 2개 국가 등 모두 4개 나라 공관원단이 현재 평양으로 복귀해 공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왕야쥔 북한 주재대사가 부임했고 러시아도 지난해 9월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인력이 충원됐습니다.
다만 영국과 스웨덴, 스위스 등 서방 국가의 외교관들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이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추모식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S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극단주의 순위파 테러 조직 IS는 이슬람 시아파를 이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적대적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IS를 극단주의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중동 내 IS 소탕 작전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추모식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를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이번 테러의 가해자와 배후 세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 3일 이란 케르만시에서 발생한 비겁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새해 첫날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4명으로 늘었고 179명이 연락 두절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은 어제 오후 3시 기준 8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와지마시 48명, 스즈시 23명, 나나오시 5명 등입니다. 와지마시나 스즈시에는 아직도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된 주민도 약 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을 강타한 지진의 아찔한 순간을 포착한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산사태로 집까지 쓸려 내려오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やばいこっち来いって倒れてきとるって崩れとる짐을 싸서 대피하던 일가족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커먼 흙더미가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집까지 통째로 떠내려옵니다. 깔리지 않으려면 마을 아래쪽으로 피해야 합니다.嘘やろ? 몇 초만 늦었어도 참변을 당할 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도로를 휩쓸던 산사태가 멈추는가 싶었는데 잠시 뒤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이렇게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부서진 집이 궁금해서 돌아온 이재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これが要注意です。なんでって言ったらちょっと固まってきてるんですよ。余震でちょっとずつね。だからここは要注意です。 이번 지진으로 이시카와현에서만 주택 261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와지마시 등에서는 아직 정확한 주택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실종된 주민 상당수는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 1면 미리 보는 CES 2024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죠. CES 2024가 현지 시간 오는 9일 개막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인공지능, 즉 AI를 이번 행사의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작년 행사에서 AI 파도를 봤다면 올해는 챗GPT가 촉발한 AI 혁명이 반영되면서 그야말로 모든 기업이 AI 기업인 AI 쓰나미를 보게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면도 함께 보시죠. 자, 제목을 보게 되면 가스 감지 안전모, 코골이 완화 베개 등 AI가 실용성을 얹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밖에도 AI를 활용한 재활용 분리수거나 AI 수면 무호흡증 진단기 등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AI가 산업을 넘어서 일상이 되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사에는 과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 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듯 이제는 모든 기업이 AI를 적용하면서 AI 기업이라는 말이 따로 필요 없어졌다는 평가가 실려 있습니다. 또 그동안 AI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씨를 뿌려온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추수를 할 때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게 될 텐데요. 좋은 반응들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담임을 맡으려는 교사들이 줄고 있습니다. 보상은 적고 신경 쓸 일은 많아지기 때문일 텐데요. 교육부가 올해부터 직책 수당을 50% 이상 인상한다고 밝혀서 이런 기피 현상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쭉 동결이 되어 왔는데 올해부터 7만 원 인상된 20만 원, 53.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려 21년 만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수당이 71.4%, 교장과 교감의 직급 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보직 수당 인상과 더불어서 올해 교권 보호 대책을 더 두텁게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대표적으로 새학기부터 모든 서울 초중고등학교에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는 1학교 1변호사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할 경우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원에서 한잔 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이다. 이렇게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전국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작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거나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랑구도 음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민원이 많았던 면목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오는 14일부터 음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고양시가 공원과 놀이터 등 340여 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고요. 전북 부안군, 인천 동구, 대구시, 부산 수영구 등도 지역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소 나뉜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 주민들 음주에 따른 소란이 줄어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원도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동물 복제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이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 사고로 죽은 반려견의 복제견을 입양했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후 동물 복제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통상 동물 복제라고 한다면 동물의 난자를 채취해서 핵을 제거하고 복제하려는 동물의 체세포를 넣어서 수정한 다음 대리동물을 통해서 출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일부 신체를 훼손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 목적으로 한해서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설업체가 돈을 받고 복제를 해주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명확히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현행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 복제 사업이 확산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설 복제 업체 측은 복제한 강아지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회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물단체 측에서는 생명을 상품처럼 팔고 또 AS나 리콜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동물 생산업 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켜야 할 규칙이 상세히 정해져 있는 반면 이러한 동물 복제업은 미비한 상태라며 동물 복제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새로 산 차량이 여러 차례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중재하는 이른바 한국형 렌몬법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실제로 적용받는 사례는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국산 완성차 업체 대리점에서 3,600만 원짜리 신형 SUV를 구매한 신명수 씨. 그런데 인수한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는 당일부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새 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등이 뜨고 이상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노란 색깔 엔진 경고등이 뜬 거죠. 엔진에서 끼익 하는 이제 쇠 갈리는 소리가 매번 시동 킬 때마다 들리는 거예요. 점검 결과 엔진 속 베어링은 깨져 있었고 후방 카메라와 핸들축도 틀어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 씨는 다른 하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아예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제조사에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한국형 렌몬법 기준을 볼 때 적용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동일 증상으로만 발현을 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다가 신고를 해봐야 10년만 낭비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가 뽑기 운이라고 하지만 내가 동네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뽑기로 차 뽑은 거 아니지 않냐. 미국의 렌몬법을 참고해 도입된 한국형 렌몬법은 출고 1년 안에 같은 중대하자가 3번, 일반하자는 4번 반복되면 국토교통부 중재를 거쳐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 법이 도입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차량 하자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중재 신청은 모두 2,1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기준에 맞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건 15건에 그쳤고 업체와 합의로 해결된 670여 건을 포함해도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불안감을 안고 문제 있는 신차를 고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만 원짜리 옷만 사더라도 이런 문제 생기면 바로 물건을 교환해 주잖아요. 3번이나 4번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죽다 살아나는 것을 서너 번 반복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재는 법적 강제 절차인 만큼 판단 기준도 엄격할 수밖에 없고 제도 도입 당시 미국 여러 주의 기준을 두루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안전성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비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어제 그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타이틀로 앞세운 이 2024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내다봤거든요. 이제 1.4% 성장에 그친 작년보다는 좀 나은 수치긴 한데 이 반년 전에는 2.4%를 전망했단 말이죠. 이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2번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반년 전은 이제 7월 4일 날 작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할 때 2.4%로 2024년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2%로 0.2%포인트를 낮췄죠. 예. 낮췄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24년 1%대 성장률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정부가 목표로 하는 1.4, 그다음에 IB나 좀 부정적으로 보는 민간 쪽에서 1.2 정도니까 뭐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될 텐데 그 성장률 자체는 우리가 1960년 이후로 제 기억에는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이후니까 40년, 한 63년만 동안 기간 동안에 상당히 낮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는 저성장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제 한 정부 목표치가 한 1.4% 정도 나오는데 그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큰 내용을 보면 보고서가 한 목차가 4개 정도로 크게 잡히는데 첫 번째가 경제 활력 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는 걸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상당히 좀 낮았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이제 상저하고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저하고의 근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효과가. 근데 그러지 못했죠. 예. 그런 효과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좀 성장률이 낮았고 그 성장률이 낮았던 거는 올해 성장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성장률은 이렇게 반등 효과가 있거든요. 특정한 한 해의 성장률이 확 낮아지면 뛰어오르는 효과. 그래서 2.2%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대 초중반이라면 사실 정상적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한 3% 가까이 나와야 경제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 2.2%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간에서는 좀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실장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이 이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민간은 1%대 보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2%대 초반 해외 기관도 그렇고 좀 비관적으로 본다는 데가 이제 뭐 IB들 글로벌 IB들의 평균치를 구해봐도 한 2.1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올해 작년이 1%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2%대 넘어가는 거는 거의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 요인들 뭐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뭐 갑자기 터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만 아니면 2%대 초반은 아마 올해 성장률은 무난히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좀 보겠습니다. 2.6%로 예상을 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에 치솟던 물가가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글쎄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2.5%다 예를 들어 뭐 하면은 작년 대비 2.5%가 올랐다는 거죠. 작년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원이었다면 이제 102.5원으로 올랐다는 거니까 상승률이 플러스라는 거는 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일단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죠. 어렵고 또 이제 삶이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그러니까 소득이라든가 자기가 뭐 일해서 번 돈이라든가 뭐 자영업을 해서 번 돈은 대비 이제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체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별로 안 올랐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승률 자체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망치 2.6%에서 좀 다른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물가를 올렸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좀 올랐던 거,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로 보면은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라는 거는 그 물건 자체와 화폐와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올라갔던 측면인데 지금 유동성은 뭐 아시다시피 모든 중앙은행들이 많이 긴축적으로 통화를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요인은 이제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보면 가장 핵심 요인은 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긴 하지만 그건 실제로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고만고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부상을 입고 죽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잊혀져 가고 있는 전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그래서 그런 쪽 요인도 크지 않은데 항상 우리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이제 경제입니다. 또 최근에는 물가고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어떤 대외 여건과 국내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물가는 정부 목표 2.5% 정도 그렇게 달성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소비 지원책도 내놨거든요.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거기에 만약에 정부가 경제 정책에 방점을 딱 찍는다면 가장 그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은 정부 예산을 확 늘려야 됩니다. 재정 지출을.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이제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됐지만 그렇게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 힘은 없어요. 예,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2기 경제팀이 나오면서 2024년 경제정책방에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특히 이제 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는 올해 한해서 2023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만약에 5% 이상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한 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의 추가 소득 공제, 특히 상반기에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20% 추가 공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후차 교체 시에 이제 우리 자동차나 내구재를 이제 우리가 살 때는 옛날에는 이제 특소세라 그러는데 요새는 개별소비세라 그러죠. 개소세를 70%를 올해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게 있고, 또 이제 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쭉 우리가 시행해 왔지만 그 쿠폰이나 그다음에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연장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걸로 소비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어떤 재정 지출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이번 정책 방향에 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진영 거 질문해 주시죠. 예, 뭐 일각에서는 글쎄 뭐 물가나 소비를 다 잡을 수 있나 이런 좀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소비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하면 소비가 활성화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물가는 소비는 만약에 이제 뭐 효과가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사실 소비보다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올해 여름쯤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이슈가 안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이슈니까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논리입니다. 재정이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물가 불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정책이 과연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가,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그 부분을 더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서민 주거 지원 강화 방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일단은 서민 주거 지원 강화의 핵심은 이제 깡통 전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역전세 때문에 임차인이 완전히 이제 요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한 그 서민 주거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소형 저가 주택,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거를 매입할 때는 올해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매입을 하면 일단은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가 되잖아요. 이것도 무주택자로 해주겠다. 이게 나중에 청약할 때 이제 걸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LH나 그다음에 지역 공사에 이런 소형 저가 주택을 팔 수 있다. 원래는 그게 안 됐었는데, 그리고 2024년에 이제 LH 등 그런 공사들이 9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축 가격이 아니고 좀 지어진 지 오래된 가게 그 집인데 역시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거를 한 10,000호 정도 매입하겠다. 이러면 이제 역전세나 깡통 불안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정부가 이제 3대 패키지라고 해서 내놨는데, 첫 번째는 그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요건에 들면 전기료를 한 뭐 업체당 한 20만 원 정도 감면해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존에 이자를 냈던 거를 특정한 조건에 들면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환급을 해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간이 과세자라 그러는데 아마 매출 기준으로 8천만 원 이하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원래 먼저 내고 이제 환급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일부 좀 감면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지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내관이 됐다, 이런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이 지금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가계부채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GDP 대비 비중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저희가 선진국들 중에서 한 4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위로는 스위스가 있고 호주가 있고 이런데, 정부가 이제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지금은 저희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01.7%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7년이 멀었잖아요. 사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좀 이상적으로 좀 뭐랄까 많이 급등했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100%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네. 예. 그래서 정부가 2027년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27년 길게 잡은 거는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빠르게 줄여놓으면 좋긴 한데, 근데 그 줄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파산하는 가게도 많을 거고요. 금융기관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만만하게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미로 뭐 호주나 스위스 같은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GDP 대비 비중이 높은데, 그래서 가계부채가 우리가 100% 넘었다고 뭐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진다고 그냥 혹자는 그러는데, 그럼 스위스나 호주는 벌써 빠졌어야 됐죠. 예.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구성과 내용과 그리고 금융기관에 얼마나 그게 파급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곰곰이 따져야지 단순히 그냥 가계부채가 GDP보다 높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책 발표 중에 태형건설 관련해서도 좀 대응 계획이 발표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제 부동산 PF가 우리가 얘기를 했던 가계부채와 더불어서 국내 리스크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 PF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작년이죠. 1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을 볼 때 2024년 1월에서 10월이 2022년 1월에서 10월에 어떤 건설 경기를 보면 건축 부분의 착공하고 허가가 한 30%에서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럼 이제 건설업은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 우리가 취업 유발 개수, 그러니까 제조업에 뭐 예를 들어 10억 원당 한 6명의 취업자가 발생한다면 건설업은 한 2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 경기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망가지는 거고, 그게 결국은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PF를 조기에 막고자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고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건전한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건설사나 시행사 쪽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단계별로 뭐 조금 어느 정도 건전한데 좀 위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대응되는 단계.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로 부동산 PF 시장을 지금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제 정말 규모가 크고 어려울 때는 지원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만약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어려워질 경우는 그런 사업장 LH 공사가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정부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좀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다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뭐 세컨드 홈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가 됐거든요. 이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을 보면 그쪽의 주택을 과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살 유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을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오를 유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별장의 개념으로 그런 지역에 집을 사는 거, 이런 수요는 있겠지만 그런 수요가 과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주택을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인구를 소멸을 막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주택을 사는 거지 거기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좀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 다 뭐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쪽에 부동산 경기를 과연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좋은 정책이라고는,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관련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1년 더 연장해 주겠다 또는 R&D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왔는데 뭐 기업에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제가 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국내 투자도 이제 많이 늘어나죠. 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2010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걸 100이라고 봤을 때 해외 투자하는 거 한 10% 정도? 예, 100이었으면 10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2년 같은 경우는 작년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100이면은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나가는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미국이나 중국 시장 규모가 큰 국가로 나가는 거기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요인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이 만약에 그 뭐 2022년 기준 50%라고 할 때 그거를 국내에 투자했으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좋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인 정책 이런 거는 상당히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걸로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에 대한 특혜 이거보다는 투자에 대한 공제는 다른 것보다는 다른 내용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투자에 대한 뭐 정부의 지원은 이런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 기업들이 투자한다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좀 애플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1% 넘게 하락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전반적인 그 미국 주식 시장은 뭐 크게 다우존스는 오히려 올랐고 나머지는 빠지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애플 말씀하셨는데 뭐 딴 이유보다 아이폰 15가 안 팔립니다. 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안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아이폰 15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좀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근데 요거를 볼 때 이제 아이폰 16이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럼 16도 안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이제 투자 기관들이 애플에 대한 주가 목표치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많이 빠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 주원 경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 전반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띄워 서해상 미세먼지와 충남 서북부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해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00시간 정도 항공 관측을 실시해왔습니다. 미세먼지 질량 분석기 등 첨단 장비 8종이 탑재된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월급 202만 원의 주 7일 근무 조건으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부자를 구한다는 온라인 공고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이트 워크넷에 이 같은 내용으로 등록된 구인 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고용복지센터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공고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고 만료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당시에는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법한 공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이미 몇 차례 무산된 완주군과의 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완주군과 물밑 협의 없이 단독으로 발표한 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전주의 대도약을 위한 10대 역점 전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전주 완주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주 전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미리 소통했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통합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자치단체 간의 통합 시도는 그동안 수차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시도였던 지난 2013년에는 완주군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2022년에는 양측이 상생 사업을 추진하다 갈등이 불거져 도지사까지 나서 상황을 수습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삿바 싸움 뒤에 두 시군은 상생 협력 사업을 벌써 9차례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있기까지
뭐 일부 오해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만 도가 제안한 진정성에 공감해 주시고 협약까지 이르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이미 전주와의 통합 대신 자체 시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으로선 신년 벽두에 갑자기 다시 등장한 통합 추진 선언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 완주군은 통합 문제는 전적으로 완주 군민의 뜻에 달려있다며 인위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또 주민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어떤 시도든 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의 다른 주체인 완주군을 설득하기엔 전주시의 섬세함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K-팝 보이그룹 라이즈와 걸그룹 비처가 미국 그래미가 선정한 올해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에 나란히 선정됐습니다. 그래미는 2024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25개 팀에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라이즈를 언급하며 이미 K-팝 5세대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걸그룹 비처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K-팝 시스템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한 첫 미국 현지화 걸그룹이라고 설명하고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야, 진짜 근데 이런 날씨에 잠을 잘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박무택, 백준호, 장민대원은 에베레스트로 원정을 떠났다. 정상에 등정 후 하산 도중 불의의 사고로 조난을 당하게 됐다. 성공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8,750m에서 이제 설명이 걸려가지고요. 그냥 앉은 채로 오도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2층으로 매달린 채로 오서 숨을 거두게 되고. 박무택 대원 시신은 전 세계 산악인들이 등반할 때마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장민 대원은 하산 중 실종되었고 백준호 대원은 박무택 대원 곁을 끝까지 지키다 홀로 하산 중 실종됐다. 비통한 소식을 접한 엄홍길 대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휴먼 원정대를 꾸려 시신 수습을 약속했다. 운구를 해서 올 수 있으면 오든가. 그랬더니 그 밑에 또 후배하고 선배가 또 그 밑에 있고 한 곳에다 이렇게 어떻게 그 근처에다 어떻게 안치를 한다든가. 전문 산악인 수십 명이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등산가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원정대는 8,750m 부근에서 1년째 매달려 있던 박무택 시신을 발견하고 로프를 이용해 10여 미터 옮기는 데 성공했지만 원정대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 엄 대장의 결정으로 돌무덤을 만들어 안장하고 마무리했다. 왜 네가 왜 여기 지금 이러고 있냐. 가자. 이제 내가 널 데려왔다. 같이 가자.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8도가량이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며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 대전은 5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은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절기 소환인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내일 밤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낮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